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점점 더 세상살이가 삭막해져가는 요즘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한 자락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방송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방송 PD의 꿈을 키워나가던 소녀였어요. 부모님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이라 저는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고 외동딸임에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경황이 없는 얼굴로 달려오셨죠. 조퇴증 끊어왔으니까 들어가서 가방 챙겨 얼른.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담임선생님 말에 따라 저는 학교를 나섰고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려나간 필름처럼 드문드문 떠오를 뿐이거든요. 또렷하지 않지만 학교를 나선 저는 경찰 아저씨와 시신 안치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부모님의 시신을 확인하다가 기절을 하고 말았죠. 다음 기억은 장례식장에서 상주로서 누군지도 모르는 손님들의 조문을 받았던 모습이고요. 부모님을 낙골당해 모신 기억도 나요.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지방 촬영 현장에 출장을 다녀오시던 부모님이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던 차량과 충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작스레 부모님을 잃은 저는 한동안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어요. 제 부모님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 싸우는 모습들도 그저 지켜봐야만 했죠. 돈은 귀신같이 찾아서 빼가더니 정작 저를 데려다 키우려는 사람은 없더군요. 친가 쪽 사정들이 다들 좋지 않아서 다들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더랬죠. 형제의 죽음에는 아랑곳 않고 말이죠. 내 새끼도 대출받아 대학 보내는 판에 돈이 썩어나서 쟤를 데려다 키워? 안 키울 거면 유산은 뱉어 내시던가요. 저는 여기저기 떠넘겨지다 결국 인연을 끊고 지냈던 큰고모 집에 맡겨졌어요. 저를 본 큰고모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남의 집이다 생각하면서 얌전히 지내. 족하고 나발이고 난 그런 거 모른다. 쥐 죽은 듯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게 우리한테 보답하는 길이다. 큰고모 내외가 어색하고 불편했던 저는 차라리 보육시설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며 살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 탓이었죠. 하지만 현실을 알고는 포기하게 됐어요. 고등학생을 받아주겠다는 보육시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큰고모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친가 쪽 사람들이 달려들어 모조리 뜯어갔고 큰고모 내외는 저를 맡아주는 조건으로 부모님이 운영했던 방송 관련 사업에 경영권을 승계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상 제일 큰 돈을 받은 거였죠. 그렇게 챙기고 저를 데려갔으면 적어도 보살펴주기는 해야 했지만 그분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큰고모 내외가 저에게 붙여준 호칭은 부모 없는 것이었어요. 호칭마저 이러니 대접은 오죽했겠어요. 그 시절 저는 없는 존재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이겨냈어요.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 성공한 방송 PD가 되어서 보란듯이 복수를 하리라. 이를 바득바득 갈며 공부했거든요. 그 결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요. 저는 큰고모 내외에게 용돈 한 푼 받지 않고도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자취방 월세를 포함한 모든 생활비는 과외와 알바로 해결했고 그러는 와중에도 꿈을 향해 달려나아갔죠. 힘겨운 생활이었지만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에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동아리에서 만난 동급생이었죠.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받고 자란 티가 나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의 구김살 없는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해 제가 먼저 대시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힘겨운 제 인생의 유일한 오아시스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거기까지였어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울어서 팅팅 부은 눈으로 남자친구를 훈련소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오면서 직감했죠. 이 남자와 오래도록 함께하게 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자친구가 제대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시간은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즈음 큰고모 내외가 운영해오던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고모부는 산더미 같은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나머지 도박에 손을 대버렸더라고요. 도박은 늘 그렇듯 더 큰 빚과 파멸을 불러왔고 그 여파는 방송국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저한테까지 돌아왔어요. 가증스러운 낯짝으로 나타난 큰고모 내외는 저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빚을 함께 갚아줄 것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을 했죠.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저랑은 상관없는 돈이잖아요. 너 입히고 먹인 돈은 땅에서 솟았다던? 그 돈 저 데려오면서 다 받았잖아요. 그거 다 날려먹고는 무슨 염치로 저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가족끼리 염치는 무슨? 암튼 너도 우리 가족이니 책임도 같이 져야지. 안 그래? 그날 이후 두 분은 저를 스토커 수준으로 쫓아다녔고 필사적으로 피하던 저는 큰고모 내외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금전적 피해를 입히자 견디다 못해 강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결국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생겼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게 되었죠. 그나마 사채빚은 없어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과외와 알바를 해서 번 돈까지 모조리 두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의 청춘을 저당 잡혀 빼앗아간 돈이 큰고모부의 도박 자금으로 탕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결국 좌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빚이 모두 없어지면 자유가 다시 돌아오겠거니 했던 희망이 사라진 거죠. 태어나 처음 해보는 좌절이었어요. 그게 참 힘들고 아픈 거더라고요. 저 혼자만 힘들면 모르겠는데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저도 모르는 사이 주변에 어둠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끼던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서서히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오직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왔던 남자친구만이 저의 곁을 지켜주었죠. 하지만 한참 삐뚤어져 있던 저는 구김살 하나 없이 맑은 남자친구가 괜히 밉더라고요. 그래서 늘 못된 말들만 쏟아냈어요. 힘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때 제가 남자친구에게 했던 말들이 사실은 저에게 하는 화풀이였다는 걸요. 저는 남자친구가 미웠던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미웠던 거예요. 제 어둠이 그를 물들일까봐 겁이 났어요. 남자친구는 잠시 시간을 주겠다며 제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전화를 했더군요. 내일 시간 돼? 지금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말이 있어서. 잘 됐네. 나도 꼭 해줄 말이 생겼는데. 남자친구를 위해 차라리 나쁜 년이 되기로 결심한 저는 이별의 말을 되뇌이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처음 보는 여사님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지 뭐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자랐는지 그 맑은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머님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첫 만남에 당황한 저에게 사과부터 하셨어요.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사연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기분 나쁘다면 사과할게요. 얼떨결에 시작된 상견례. 어머님은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부족하겠지만 내가 잘 채워줄 테니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래요? 가족으로.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제 사정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저와 인생이 엮이기엔 아드님은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더 좋은 며느리감 만나셔야죠. 그때 어머님께서 딱 한마디로 저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났던 날 남자친구에게 이미 반했었고 어머님과의 첫 만남에서 두 번째로 반해버린 저는 감히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늘이 내려주신 것 같은 두 사람을 놓치기 싫었거든요. 나에게도 행복한 가정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가진 거라곤 빚뿐이고 외톨이 신세라
축의금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저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부담이었고 면목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부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자친구 몰래 저를 불려다 앉혀놓고는 큰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며 말씀하셨거든요. 부담 갖지 말고 쓰렴.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어머님? 어머님 아니고 엄마. 결혼 얘기 꺼내면서 난 이미 널 내 딸로 받아들였단다. 그리고 딸 체면은 엄마가 세워주는 거잖니? 예비 시어머님의 감사한 배려 덕분에 결혼 준비는 잡음 하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결혼식 전날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모님을 모신 낙골당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부모님의 영전 앞에 커다란 국화꽃 한 다발을 올려놓고는 어른끼리 할 얘기가 있으시다며 제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에 자리를 피하기는 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몰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죠. 시어머니께서 제 친부모님께 하시는 약속의 말을요. 저도 한낱 사람인지라 친부모처럼 대해주겠다는 약속까지는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두 분을 뵙게 되는 날 사돈내외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목이 메어왔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고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날보다 더 많이요. 그렇게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엄마 해도 시모는 시모라면서 신혼집에 되도록 방문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엄마를 찾아뵈었거든요. 엄마 품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하루 종일 엄마랑 시시콜콜 수다를 떨며 저를 집어삼켰던 어두운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나갔어요. 덕분에 용기를 낸 저는 지난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어요. 엄마를 닮아가는 저의 모습이 좋아 보였던 덕분일까요? 모두들 저를 이해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 부부가 꽃길만 걷길 응원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잠시 잊었던 꿈이던 방송국 PD가 되기 위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에 엄마는 남편보다 훨씬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참 좁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잘했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 큰 고모 내외한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저에게서 더 이상 쥐어짤 돈이 없어졌던 시점부터 연락을 끊었던 큰 고모 내외가 남편과 엄마 몰래 저를 불러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인 만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지. 우리가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친자식보다 더한 정성으로 길러준 우리야. 결혼 지참금 한 푼 없다는 게 말이 돼? 제가 아직도 애 같으신가 보죠? 조카 팔아 장사하려는 거 모를까 봐요? 당연히 거절했어요. 저에게 큰 고모 내외는 저의 사춘기와 청춘을 갉아먹은 원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기에 돈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저의 완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큰 고모 내외는 또 돈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에게 배운 기술을 저에게 써먹기라도 하려는 건지 절 따라다니며 협박과 강요를 해댔어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과 엄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저 때문에 사랑 같지도 않은 흉악한 것들과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제게 보여준 모습처럼 엄마의 딸답게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큰 고모 내외는 저 혼자 이겨내기에는 너무 벅찬 어둠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인간관계를 회방놓고 학원에까지 쫓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방송국 공채시험장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거든요. 당연히 시험은 떨어졌어요. 둘에게 붙들려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요. 매일같이 경찰에 신고하고 아무리 고소장을 써봤자 며칠 잠깐 조용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초췌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참 바보 같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간에 친부모보다 더한 사랑을 나누는 고부간에 제 힘든 모습과 속내가 감춰질 리가 없잖아요.
남편과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먼저 속을 터주기를 말이죠. 그래서 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런 가족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사이 큰 고모 내외의 마수가 남편과 엄마한테 뻗쳤어요.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자신들과 자식들을 임원으로 넣어달라느니 엄마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저에게 넘기라느니 하면서요. 그 유산 미리 땡겨받으면 자기들이 뺏어가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뻔한데 말이죠. 심지어 사채업자들이 남편과 엄마에게 들락거리게 만들더군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도 죄송한 마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제가 떠안고 떠나야 남편과 엄마를 큰 고모 내외한테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답답한 행동인 건 알지만 부모 없이 지금껏 겨우 버텨온 제가 그 당시에 떠올릴 수 있었던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아직 약했고 이혼은 제 딴엔 최선의 용기였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죠. 엄마는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이혼을 결심한 제가 마지막 기대를 걸고 큰 고모 내외를 회유하기 위해 만든 자리에 남편과 함께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과 엄마의 모습을 본 큰 고모는 제 얼굴에 음식을 부으면서 차마 글로 옮길 수도 없는 욕설들을 퍼부었어요. 엄마 아빠 없는 것이 어디 차리구분 못하고 가족 일에 왜 간 사람을 앉혀? 그때 무언가가 휙 날아들어 큰 고모 내외의 낯짝을 강타했어요. 엄마가 던져버린 서류 뭉치였죠.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 무섭게 엄마의 굳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늘 기품 있고 자애롭던 엄마가 처음으로 격분한 모습은 심장이 짜릿할 정도로 매서웠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법정에서 한번 떠들어 볼까? 단언컨대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승률 높은 로펌에 의뢰할 거예요. 당신들이 저지른 만행들을 제대로 벌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구실을 해야지.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가지고 가서 읽어봐.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될 일들이니까. 그리고 명심해. 난 선처 같은 건 안 해. 특히나 당신들 같은 짐승들한테는. 엄마가 던진 서류 뭉치는 제 대학 동기들의 진술서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저 두 인간들에게 고통받고 착취당하며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적힌 기록들이었죠. 큰 고모 내외는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서류를 집어 읽어내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그러셨어요. 부모 잃은 조카를 사랑으로 보다듬어줄 생각은 않고 학대도 모자라 알바 뛰며 번 돈까지 착취를 해? 협박해서 대출받게 하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긁어다가 노름판에 쏟아붓고 당신들처럼 되먹지 않은 것들은 모조리 격리해서 깜빵에 쳐 넣어야 돼.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똑똑히 지켜봐. 내가 하나 못하나. 안 있는 게 좋을 거야. 내 며느리 뒤엔 내가 있다는 거. 섣불리 건드렸다간 당신들 자식까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테니까.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내가 당신 자식들 돌반지까지 모조리 다 뺏어줄 테니까. 그제야 상황이 파악된 큰 고모 내외는 엄마 앞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제 앞에 안 나타날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죠. 하지만 엄마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곤 자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비는 큰 고모 내외를 걷어차고 나가셨어요.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식당을 나섰어요. 안에서 큰 고모와 고모부가 서로 탓을 하며 싸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저를 혼내셨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니?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우릴 그런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었어? 엄마랑 남편 뒀다 뭐하니?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그 꾸지람을 듣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저는 어쩌면 사랑 가득한 꾸지람마저 그리웠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저의 그런 아픔까지 모두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할 생각 말고 엄마나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어요. 자식이 저런 것들한테 당하는데 손 놓고 있을 부모가 어딨냐면서요. 그리고는 울먹이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날 엄마 품이 세상 무엇보다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결국 엄마는 로펌에 소송 의뢰를 했어요. 그동안 큰 고모 내외가 저에게 돈을 뜯어간 것과 제 주변 사람들을 볼모로 협박했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 회사를 멋대로 뺏어가 부도를 낸 것까지 모조리 걸었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큰 고모 내외한테 돈을 받아낼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 거 안다고요. 목적은 형을 살면서 반성하게 하는 거였죠. 교도소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톡톡히 받으며 저한테 저지른 잘못들을 매 순간 뼈저리게 떠올리며 고통받으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꼭 그렇게 되도록 할 거라고 하셨어요. 내 딸을 괴롭힌 인간들에겐 자비는 없다면서요.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엄마가 이빨을 세우며 싸워주겠다고요.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어깨 펴라고요. 1년 가까이 진행되던 재판의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저는 승소를 했죠. 결국 큰 고모와 큰 고모부는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꽤 일을 잘했더라고요. 드디어 저는 긴 시간 저를 괴롭혀왔던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떼어낼 수 있었어요. 용감한 나의 엄마 덕분이었죠. 그날 우리 가족은 축배를 들었어요. 얼마 뒤 저는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공채 시험 준비도 다시 시작했어요. 엄마는 늦가기 수험생이 된 딸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 해주셨죠. 마침내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록 메이저 방송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절히 원하던 방송 PD가 된 거죠. 합격 통보를 받은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면서요. 이게 벌써 5년 전 이야기네요.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이에요. 다음 달이면 첫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엄마는 벌써부터 손주를 안아볼 생각으로 들떠 계세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봐줄 테니 걱정 말라시면서요. 저는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수십 개는 구한 모양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엄마를 만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저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태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딸을 낳기를 기도하면서요. 엄마,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에게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족들도 항상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